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97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분계 구조상 차변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차변 요소는 뭐죠? 우리가 자산의 증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 대변은 부채의 증가, 여기는 자본의 증가, 그쵸?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수익의 증가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감소는 어떻게 하죠? 그쵸, 반대편에다가, 그쵸, 반대편에 이렇게 감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의 감소니까 어디예요? 자본의 감소니까 여기 차변에 쓰는 거 맞죠? 네, 반대편. 자산의 감소는 어디예요? 대변이 되겠네요. 그쵸? 자, 비용의 발생이니까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니까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유동부채니까, 자,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 뭐죠? 그쵸. 1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은 유동이고, 1년 이하는 유동이고, 1년 초과는 비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개정 과목 문제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그쵸. 우리가 세무회계 프로그램 열어서, 실기 프로그램 연 상태에서 재무상태표 조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계정 과목 등록하셔서 조회하셔도 되죠. 답은 몇 번이에요? 좀 어렵진 않죠. 답은 1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유동이에요. 장기차익금도 비유동이고, 임대보증금 비유동. 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유동이에요. 유동부채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동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세무의 2021년 결산연대 기준 보유 자산의 잔액이다. 결산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자산 계정 과목이 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일단 통화는 되고요. 매출채권은 말 그대로 매출채권이니까 안 되고, 단기금융상품 되죠. 만기가 3개월 이내니까. 자, 그 다음에 우편한도 되고요. 단기매매증권은 그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하시면 얼마냐면 35만 3천원에 45만 3천원에 45만 9천원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1차 회계연도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계연도랑 취득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할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행히 취득일이 2021년 1월 1일이니까 계산은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게 정률법의 계산 방법입니다.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 곱하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정액법이 있고요. 연수학계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중세관법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정액법의 연수학계법은 어떻게 해요? 그쵸. 잔존가액을 있어서 장부가액에 잔존가액 곱한 다음에 여기다 상각률 곱하는 것이고요. 정률법이랑 이중차관법은 이렇게 장부금액에 상각률만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률법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취득원가, 취득일이 202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기초 장부금액은 당연히 요 취득원가가 되겠고요. 상각률이 0.451이니까 곱하시면은 169만 1250원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자,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형자산이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죠. A 특허권은 무형자산 맞고,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는 무형자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 되고요. 전세권도 안 되고 저작권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B와 D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작권은 되는 거죠. 저작권은 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B와 D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당부채랑 우발부채를 구분할 줄 알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충당부채는 뭐라고 그랬었죠? 충당부채, 우발부채가 있는데, 충당부채는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뭐가 높냐면은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우발부채는 가능성이 낮아야 되고, 충당부채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계상을 해야 되고요. 무발부채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주석에 작성을 해야 된다. 그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위무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위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그쵸?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지 충당부채가 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신뢰성 있게 당연히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에 포함되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발부채는 별도로 해서 우리가 주석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유출된 가능성이 그죠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이렇게 매우 높아야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요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보통 충당부채, 우발부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6번 문제는 조금 아마 체감이 난이도가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7번 회사가 증자할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차액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자,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거 뭐죠? 주식발행 초과금, 그쵸? 주식발행 초과금 어디예요? 그렇죠. 자본잉여금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몰라도 이익잉여금이랑 자본잉여금 어떻게 구분하죠? 이익잉여금은 뭐다?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증자한 거니까 우리가 자본거래를 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번이나 4번에서 찍으셨어야 돼요. 근데 발행가액 액면가액 초과하니까 주식발행 초과금.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왜 어떻게 해요? 계정과목 등록에 들어가서 조회하신 다음에 역으로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8번 무릉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뭐 알아야 되냐면 요거 재손이제 그쵸? 우리가 이게 회계의 순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뭐다? 당기 순이익이 어디로 간다고요? 재무상태표로 간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자, 기초부터 보면요.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부채가 40만원이고 자본이 16만원이니까 자산 얼마다? 56만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기말 봤더니 자, 부채가 45만원인데 자본이 얼마냐고 하면은 기초자본 16만원에 그쵸? 기초자본 16만원에 요거 뭐야?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그쵸?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은 8만원이 늘어서 우리가 기말 자본이 22만원이다. 그러면은 기말 자산 얘네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얼마냐면은 67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산회계 1급에서는 어려움 난이도에 속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의 원가 분류 중에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항목은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게 뭐였죠? 그죠? 직접비랑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한 거고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니까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시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10번 다음 원가 자리에서 기초원가에서 가공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뺀 게 아니라 기초원가, 가공원가, 단기총 제조원가의 순서대로 얼마인지를 옳게 나열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기초원가, 가공원가, 단기총 제조원가의 산식을 우리가 알으셔야 되는데 자,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그래서 앞에 직접자 붙은 거 더하시면 되겠고요. 가공원가는 우리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그쵸? 그래서 재료비를 제외한 내가 순수 가공하는 데 든 비용을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더하시면 되겠죠? 재료 뺀 나머지 것들. 자,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셔도 되고 가공 원가에다가 직접 재료비를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전부 다 더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노무비도 직접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쵸? 직접 노무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조 간접비는 뭐예요? 간접 재료비랑 공장 정렬비랑 공장 건물 임차료를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원재료 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요건 언제 쓰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직접 재료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써요? 직접 재료비가 여기서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죠. 그쵸? 기초 있고
단기 매입액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이 있고 여기가 재료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실제 사용한 재료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재료 매입액 35만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35만원 해당하는 거고 직접 재료비는 지금 여기에 40만원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기초와 기말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차이가 얼마예요? 5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기초가 기말보다 5만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것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11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 직업도록 나옵니다. 종합원가 계산이랑 구분하는 것들이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였다?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이고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의 적합하고 특징은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조지시서랑 자금원가표를 가지고 한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이 있고요. 중요한 게 뭐다? 그쵸. 공조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나왔었죠? 공부할 때 선의솜추법이랑 평균법에 완성품 환산량 얼마이냐 엄청나게 많이 문제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계되는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1번 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고요. 2번 건설업, 조성업 등에서 그쵸 사용되는 방법이 있고요. 3번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게 되므로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한 다음에 공통 원가의 간접비는 그쵸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품별로 배부를 한다. 4번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뭐다? 종합 원가 계산이다. 여기 그쵸 완성품 환산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기초제공품 2만 개의 완성도 30%, 단기 완성품 수량은 13만 개, 기말제공품은 5만 개이고요. 자, 평균법에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공식을 바로 넣어 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법이죠. 평균법에 뭐예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하시면 돼요. 근데 봤더니 자, 단기 완성량을 먼저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없애고 보면요. 단기 완성품을 완성품 수량은 여기 보시면은 13만 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13만 개 넣으시면 되겠고 기말제공품은 5만 개인데 완성도 10%니까 5천 그래서 더하시면은 13만 5천 개가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우리나라 부가지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맞죠? 그쵸? 그리고 영세율이나 면세제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요.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좀 많이 송하네요. 넘어가 볼까요? 4번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재화 용역의 공급 그리고 뭐다? 재화 용역의 수입이 아니라 뭐다? 재화의 수입이죠. 그쵸? 재화의 수입. 그래서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재화 용역의 공급이고 재화의 수입.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죠. 언제 있었다? 재화의 수입일 때는 그쵸? 이때는 사업자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자, A. 저당권 등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그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 포괄 사업 양수도는 부가세 그쵸 발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B도 X가 되겠습니다. C 매매 계약에 위한 제한 인도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D 폐업시 잔존 제한도 당연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해당 재 매입 당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CD만 맞는 것이고 A, B, E는 틀렸어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2를 다시 보면요.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외 공급이 아니라 당연히 조세를 그냥 내가 물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팔거나 이러는 게 아니죠. 그쵸? 내가 세금을 대신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주 부가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부가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되겠고요. 당연하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그래서 3번도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만 된다고요? 확정신고할 때만 되고요. 예정신고할 때는 안 됩니다. 4번. 대손이 확정되면은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론을 총평을 하면요. 그 앞에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되게 평이했는데 요번에 부가가치세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부가세에서는 조금 많이 틀렸으셨을 것 같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웬만하면 전부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수정 또는 입력하시오.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죠? 거래처별 초기이월 들어가셔서 바드럼 계정이랑 미지급금 계정 체크하신 다음에 거래처명 들어가셔서 정기로부터 이월된 금액이 여기 이게 입력돼 있을 건데 이거를 올바른 금액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에서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모두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내용 봤더니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지출액 500번대 회식비 지출액을 240만원을 영업부의 복리후생비니까 811번에 240만원이 잘못 넣었대요. 그쵸? 그럼 811번에 복리후생비를 얼마 240만원 감소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1번에 복리후생비를 플러스 240만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봤지만 회계의 순환 원리 제손 이제로 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바꿔주시고 미처분 이익여금 바꿔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늘거나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기말 제공품 계정의 잔액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가 바뀌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원래는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해서 단순화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기초 재고나 기말 재고가 변경된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이 계정 과목만 511번, 811번만 잘못 처리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순이익이나 이익이익금에는 영향이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말 재고가 없을 때, 기초 재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잘못 처리해도 단기 순이익이나 이익이익금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가 없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고가 없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재손이제 다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 정도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바꿔주지 않으셔도 결과가 똑같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요. 할 때는 제조원가 명세서죠. 240만원을 추가니까 590에 790에 830인가요? 240이니까 그쵸? 832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쵸. 단기 제품 최저원가가 240 늘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439, 400이니까 얘를 손익계산서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단기 제품 최저원가가 얼마고요? 439, 400. 그쵸?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갔죠? 439, 400. 그쵸? 439, 400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240 줄이니까 740. 그쵸? 이렇게 하시면, 자, 보시면은 단기순이익이 2,947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익이익금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쵸? 27만 9천, 2,900,
47만 9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없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진 않고 요거는 문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조편 입력입니다. 1번 매출 거래처인 주 달라일러가 회색 갭의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주 달라일러에 대한 외생 매출금 1,20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일 발생일 직전에 외생 매출금에 대한 대속 충당금 잔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속 충당금 잔액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쵸?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인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대속 충당금 먼저 없애주고 잔액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출거래처인 희망기계 외생 매출금 650만원에 대해서 다음에 전자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보시니까 자 500만원 있고요. 그쵸? 500만원인데 외생 매출금 65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죠. 발행인이 희망기계인 거 그러니까 배서가 아니네요. 그쵸?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외생 매출금을 받았는데 받으럼이랑 현금으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2,000주를 처분하였다. 자기 주식 12,000주에 대해서 장부가액은 1,200만원이고 12,000주 전부를 1,150만원에 처분하고 그 대가를 전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래서 원래 자기 주식 처분이 감자차익 이런 것들 기타 포괄손익 관련된 것들은 제가 뭐라 그랬었죠? 계정 잔액은 먼저 무조건 확인해라.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을 줬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 먼저 없애고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시면 되겠죠? 왜 그래요? 자, 1200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150만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50만원 손실인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으니까 자기 처분 손실 발생했으니까 30만원 없애고 실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20만원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계는 어렵지 않죠? 자기 주식 없애주시고 현금, 보통예금 돈 받은 거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 다음에 20만원은 처분 손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신주 2만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발행 시점의 공정가액은 주당 8,000원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항상 이런 것들 보면은 선생님 이거 액면가액이에요, 공정가치 즉 시가예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자, 건물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건물을 만드는데 이 회사 주식을 2만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건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5억이라고 하면요. 자, 이 5억에 대한 주식을 받겠죠? 그쵸?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주식을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으로 가정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장 주식이다. 상장 주식이면은 상장 주식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에 100만원으로 해요. 액면가액은 실제로 5,000원인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5억을 결제해야 되니까 나는 얼마큼만 하면 돼요? 5억 나누기 100만에서 나오는 주식수만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항상 시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가. 장부가액이, 액면가액이 아니고, 액면가액은 언제만 쓴다? 그쵸? 자본금 계산할 때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라 건물이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공정가액 시가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끝난 거예요. 분계는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자, 5번 영업부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뭐죠? 우리가 잡급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업부서니까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6번 영업부서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계형 DC형을 가입하고 있으며 12월분 퇴직급여 53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자,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거니까 뭐예요? 영업부서 임직원이니까 퇴직급여 판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8월 3일 판매부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는 에이스 오피스텔의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중에서 면세 품목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래요. 그쵸? 면세 품목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니까 그냥 요거는 면세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공급가액 3만원이니까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하시면 되겠죠? 자, 관리비니까 우리가 계정 과목만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관리비는 건물 관리비로 하셔야 돼요. 요거 실무에서는 지급 수수료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더존 프로그램에는 더존이 아니라 그 K랩 프로그램에는 건물관리비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요게 건물관리비 판관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국자원의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220만원에 매각했대요. 자, 그러니까 기존 기계장치를 220만원에 매각해서 전자세금세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래서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고 11과세 세금계에서 발행됐으니까요. 거래처는 한국자원, 전자는 이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매각거래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뭐 한다? 그쵸. 기계장치에 취득가액 먼저 대변에 넣어주시고 차변에 뭐 넣는다?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잔액을 없애준 거예요. 그쵸?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잔액을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랑 미수금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20만원 인식하시고 미수금은 부가세 포함된 2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신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자, 장부가액 얼마예요? 8천만원이 취득했는데 8천만원이 취득해서 7,700만큼 상각해서 장부가액이 300에 남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부가세 뺀 200만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은 당연히 1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10월 15일 다음 자료를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수표 100만원은 모두 당좌 수표이니까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거래처랑 우리가 품목들을 확인해서 분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0일 과세에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원재료 넣으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넣으시면 되겠고, 자, 수표는 우리가 당좌 예금을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입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 렌트로부터 11월 1일에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용 차량인데요. 자, 보니까 차량이 뭐예요? 자, 배기량이 2000cc인 4인승 승용차죠? 자, 우리가 그냥 부가세가 환급되는 거의 기준이 뭐였죠? 그쵸. 1000cc 이하이거나 9인승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2000cc이면서 4인승 승용차니까 얘는 뭐다? 불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주체했으니까 전표 유형 넣으시면 되겠고요. 54의 불공의 구분은 3번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환급이 안 되니까 바로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차료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유성산업에 C제품을 판매하고요. 영세열 전자세금서를 발급했대요. 대금은 11호에 받기로 했으니까 구매 확인서가 있고 영세열 전자세금서니까 우리는 수출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 영세에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에 위한 수출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유성산업 넣어서 나머지는 쉽죠?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15만 곱하기 100단위에서 1500만원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판매한 거니까 제품 매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중국에 소재한 뉴욕.com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수입세금계산서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도 중요하죠. 누가 한다고요? 세관장이 징수하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의 거래처는 어디다? 인천세관이 거래처다. 뉴욕은 거래처가 아니다라는 거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보시면은 부가지세만 납부한 게 있고요. 이 공급 가격은 당연히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얘는 당연히 얘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린 지금 인천세관에 부가세만 납부하는 거니까 이것만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전자수입세금에서 발급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55 수입을 해서 부가세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이자 수익이 30만원 중에서 원정지수세액인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만 3천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돼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회계 처리 보니까 보통예금 이자 수익 되어 있네. 무슨 얘기예요? 원천징수세액인 46,200원. 얘가 뭐죠? 원천징수 됐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쵸. 선납세금인데 이 선납세금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납세금을 추가하시면서 이자 수익을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원재료 매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11만원을 신규 직원의 실수로 일반 존폐 입력했대요. 그 원래는 어디 입력해야 되죠? 메인 매주 존폐 입력해야 되는데 일반 존폐 입력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 존폐 입력을 돼 있는 걸 삭제하시고 메인 매주 존폐에 새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요거 띄어쓰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자, 운송은 일량 택배가 있으니까요. 자, 거래처는 일량 택배가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원재료, 부가세대금, 현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재료 매입했을 때 부대 비용이죠. 그쵸? 취득했을 때의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우리가 운반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뭘로 처리한다? 원재료를 처리한다. 요거만 하나 더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조표입니다. 1번 9월 5일에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A4용지 10박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인 10만원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결산은 현재 판매부서에는 A4용지 4박스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기말수정 분기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9월 5일에 지금 10박스가 있었는데요. 얘가 4박스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회계 처리를 소모품으로 처리한 거예요. 10만원. 그쵸? 그러면은 기말에는 4개 남았으니까 소모품이 얼마 남아야 돼요? 4만원이 남아야 되죠? 그럼 이 나머지 6만원의 차익은 뭐예요? 내가 쓴 거죠. 그쵸? 이 쓴 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이 사용한 거를 우리가 소모품 B로 6만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모품을 이렇게 6만원을 없애주시면, 그쵸? 그러면 잔액이 4만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판매부서니까 소모품비 판관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말재무상대표 소모품 잔액은 4박스만 있다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5월 1일날 공자화재 보험료 1년분을 360만원을 납부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되어 있다. 다음 보험료는 월화 계산하여 거래처 입력을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요. 자, 이렇게 5월 1일날 처리한 거예요. 보험료 보통예금.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보험기간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원래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2022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은 보험료를 전부 다 인식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차변에 보험료가 있으니까 일단 대변에 보험료가 오겠구나. 그쵸? 대변에 보험료가 오면서 2022년 보험료 거를 없애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비용이 해야 될 게 얼마냐면은 360만원에 8개월치인 240만원만 보험료로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360만원만큼 인식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은 우리가 보험료를 120 먼저 없애주고 여기 521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21번을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다? 그쵸? 성급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기존의 현금 시세가 부족해서 현금과 부족으로 계산하였던 차변금액 2만원에 대해서 결산이 현재에도 차이를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잡손실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는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자, 21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차가가면 납부할 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할 건 어떻게 하죠?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치세액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차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요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치세액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200만원을 이렇게 차감을 하시면은 우리가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부가가치세 자, 4월부터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37만 7,100원에서 200만원을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빼져 있는 금액 요것만 그대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반기 중에서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월의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조회하는 방법 되게 많죠? 계정비와 원장에서 조회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개편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6월까지 조회를 하시면요. 접대비 판이니까 접대비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1월 월계, 2월 월계, 3월 월계, 4월 월계, 5월 월계, 6월 월계 나오죠. 그쵸? 3월에는 접대비가 없었나 보네요.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찾아보니까 얼마예요? 월계가 제일 큰 게 5월이네요. 그쵸? 5월에 얼마다? 342만 5천원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월 말 대비 얼마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가? 단 양수를 입력하시오. 요것도 저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해볼게요. 재무상대표 들어가서. 자, 보시면 일단 6월달에 유동부채가 얼마냐면요. 자, 6월달에 유동부채가 요거죠. 4억 1,300 요거. 그쵸? 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5월달을 또 조회해요. 자, 5월달에 유동부채가 얼마예요? 요거 있죠. 그쵸? 그래서 방금 아까 조회했던 6월 말에서 이거 5월 말에 있는 거 차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